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입니다. 저는 원일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경제사령탑인 정책실장에 임명됐습니다. 재벌 저격수, 재벌개혁 전도사에서 경제투톱, 사실상의 경제 컨트롤 타워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시장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신임 김상조 정책실장은 기업이 걱정할 일 없을 거다라고 말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부총리의 존재감은 약해지고 경제 지표 빨간불은 여전합니다. 문재인 정부 제이노믹스 3기 체감 경제 성과가 절실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기조 유지하면서 경제 살리기 가능한 건지 뭔가 변해야 하는 건지 오늘 직설이 점검하겠습니다. 샵 3698 유료 100원 시청자 문자 받아가면서 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경제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 고려대학교의 조영철 교수님, 그리고 박연미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름 석자 김상조, 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 100마디 분석보다 본인은 뭐라고 하는지 취임 일성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김상조가 정책실장이 되게 되면 기업의 길을 꺾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홍남기 부총리이십니다. 그리고 각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야전사령관들이시고요.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할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병참기지. 세계 경제 여건이 어렵고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과 신임 경제수석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역임했던 새로운 경제수석 얘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첫 인상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첫 인상과 김상조 정책실장의 청와대 입성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먼저 총평부터 좀 들어보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의견을 같이 공감해 보도록 해보죠. 박연미 평론가님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두 분 다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고 있을 텐데 본인은 경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모두의 사실상의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 타워로 입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네. 거기서 맞다고 하기도 뭐하잖아요. 사실 직책상으로는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 타워 맞는데 사실 지금까지 리더십이 좀 손상됐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재정 건전성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면박을 받았다 뭐 이런 후일담도 있었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김동연 부총리 시절부터 부총리가 부총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실 그 롤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자리를 좀 꿰차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사실은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의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의 경제정책을 소위 홍보하고 방어하기 위한 각종 토론회에 홍남기 부총리가 나가야 마땅한 자리에 대부분 김상조 위원장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난해 10월 말에 현 정부 경제정책 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자리에 홍남기 부총리 말고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이 나왔습니다. 장장 한 1시간 반에 걸친 인터뷰였는데 사실은 그게 좀 어색한 조합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왔지만 나에게 지나치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걸 원치 않고 홍남기 부총리에게 힘을 좀 실어주겠다. 겸양인데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유미 평론가님이 시청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경제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를 하시다가 이제 경제 평론을 하시면서 두루두루 지금 넓고 깊게 보고 있는데 이거 좀 입이 근지러워서 안 되겠다 여쭤봐야지. 기자들하고 평론가들이 네. 몰리는 쪽이 실세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다소 좀 무식하게 들리시겠지만 네. 경제부총리하고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직급은 어디가 더 높습니까? 직급은 뭐 정책실장이 더 높습니다. 직급이 더 네. 높아요? 예, 경제부총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요? 네. 힘은 어디가 더 세요? 힘도 그쪽이 더 세지 않을까요? 청와대 정책실장이 더 세요? 보통 힘이 세다 이거는 사실 본인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가 가르는데 네. 우리가 어느 나라나 절대 존엄에게 좀 더 가까이 서 있는 쪽이 힘이 세지 않나요? 그래요? 네. 기자들하고 평론가는 어느 쪽 말에 더 무게감을 듣고 더 몰려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뭐냐면 최근에 그 김상조 정책실장 임명되고 나서 컬러링 바꿨다, 전화기 통화 연결음 바꿨다 이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You raise me up. 그렇죠.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그리고 김상조라는 이름의 그 존재감이 그저 통화 연결음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도 기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뭐 기자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 신변 잡기 가지고 쓰는 간지러운 기사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주목도를 끌 수 있을 만큼 김상조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김상조 정책실장이 저 말고 경제부총리를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김상조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이 제가 저 경제사령탑 아닙니다. 경제사령탑은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이고 저는 병창기지입니다. 뒤에서 도와주는 참모입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전화기 그 컬러링이 You raise me up에서 You가 누구냐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국민들이랍니다. 국민들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운운할 정도로 크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기자들하고 평론가들이 이런 행간의 뜻을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이런 게 더 핵심이고 본질일 때가 많아요. 어찌든 김상조 정책실장이 세기는 세네요.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다라는 느낌은 좀 팍팍 옵니다. 네, 무게감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조영철 교수님은 전화기 컬러링이 혹시 그냥 때르릉이에요? 예, 평범합니다. 혹시 국민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키워주신 조영철 교수님 You raise me up으로 좀 바꿔주시면 그런 거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죠? 예. 자, 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경제가.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금 우리 몇 달 만에 바뀌었어요? 7개월? 7개월 만에 6개월? 바뀐 거죠. 그러나 이제 그 김수현 실장께서 이제 사회 수석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 계신 기간은 지금 사실 2년으로 예. 지금 상당히 피로도가 누적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수현 수석 자체의 경질 자체라기보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에 들어온 게 뉴스인 것이지 뭐 그 전임자에 대해서는 뭐 이러쿵저러쿵 뭐 얘기할 건 없는 그렇죠. 것 같은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경제사령탑인 정책실장으로 들어왔다. 경제학자로서 어떤 시그널로 해석을 하세요? 저는 지금 그 대통령께서 지금 한국 경제가 상황이 굉장히 준엄한 상황이다. 그래서 김수현 정책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뭐 도시계획, 뭐 사회복지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정책 능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뛰어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을 대응하는 문제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경제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김상조 위원장 역할도 했었고 그 이전서부터 사실 경제학과 교수였고요. 네. 그런 면에서 김상조 위원장을 발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경제학자로서 김상조 전임 공정거래위원장,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경제 전문가 맞다. 이런 전체적인 총평은 해주시는 겁니까? 예, 제가 볼 때 그냥 책상머리 대학 교수님들하고 좀 굉장히 다른 것이 예. 젊은 그 소장 학자서부터 재벌 개혁이라든가 그리고 산업 정책 이런 것들을 꾸준히 그 현장에서 이렇게 따라왔었고요. 네. 뿐만 아니라 공정위 위원장을 하면서 사실은 뭐 진보 개혁 진영에서는 재벌 개혁을 왜 그렇게 좀 약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비판을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예. 적절하게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게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반발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현실 상황을 고려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그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지금 실제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네. 이게 제일 큰 지금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적임자라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보 진영으로부터도 욕을 먹고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욕을 먹고 시민단체로부터 욕을 먹고 기업들로부터도 욕을 먹었다라고 조국 수석도 평가를 했어요. 그죠? 그랬던 김상조 위원장이 청와대 들어온 거는 어찌됐든 좌우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일환으로 조영철 교수님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최영호 고문님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최영호 고문님은 You raise me up이 아니라 최영호 고문님이 직설을 raised 해주셨어요. 예. 직설을 그렇습니다. 키워주신 최영호 아유, 고문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뭐 말로만 그걸 해주십니까? 예, 그럼 뭐 제가 뭐 알로만 하지 뭐 어디 뭐 하나 시켜 자리를 하나 드릴 수도 없고. 꽃다발이라도 하나 주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그 정도. 아니 저는 무슨 뭐 큰 뭐 자리 하나 또 바라시는 줄 알아요. 그 자리도 좋은데. 아이고 네. 좋습니다. 예, 저 총평 좀 부탁드리려고 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제이노믹스 이거 네. 설계하신 분이 세 분이잖아요. 장하성, 홍장표, 홍장표. 그다음에 이 김상조 셋인데 이제 아 그래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제이노믹스 경제 정책의 세 주역이 홍장표, 장하성, 김상조 이렇게 됩니까? 네, 뭐 사실 뭐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이걸 맞춰 보면은 공정 경제까지 예. 보면 세 분이 이제 짰고 이제 김수현 실장 같은 분은 계속 노무현 때부터 같이 오면서 생각을 계를 같이 해서 맞아요. 밑바닥을 예. 그렸고 그래서 사실 이제 개혁적 경제 이 정책의 이제 마지막 남은 인물이 됐죠 네. 현직으로. 근데 이제 뭐 사실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냈고 또 다른 두 분보다는 조금 소통에는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고 있고.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사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말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설화도 많이 있고 예. 그렇지만 말한다는 자체가 서로 소통을 한다는 부분들이 말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얘기는 말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다변가죠. 다변가다. 예, 그 앉혀놓고 얘기하면은 제가 말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제 말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또 표현이 또 과해질 수도 있고 본인의 생각을 감추거나 이렇게 신중하거나 말을 돌려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돌려 한다기보다도 하여튼 뭐 또 직설적이지도 않고요. 예, 예. 자, 잘 이거 번역기를 잘 돌려야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네.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김상조에 대한 평가부터 하셨으니까 얘기 나오신 김에 네. 가시적인 성과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공정거래위원장 역임하시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김상조 위원장은 어떤 가시적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일단 10대 그룹 재벌의 예. 그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일단 획을 긋기 시작했고요. 재벌 총수 13명 검찰 고발했죠. 네, 뭐 이건 김상조 위원장의 공입니까? 지금 뭐 전 정권하고 비교하면 일단은 가시적인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적폐청산이라든가 뭐 이런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예, 일단 예. 한 발 나간 거고. 네.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이 법적으로도 이제 이 방향성을 제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기업 집단국이라는 아직까지 이제 정규 이 조직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집단 이 재벌 체제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 예. 또 저는 뭐 하나 칭찬할 거는 유통 정책관실에서 예.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또는 이 프랜차이즈 이런데 뭐 올바른 공정 경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세워져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로 다가간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고요. 최 고문님은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지난 그 재임 기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평가를 해주시는군요. 하여튼 어쨌든지 가시적인 가시적인 평가들을 효과가 있었다. 나왔으니까 자기 자리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자 그러면은 공정거래위원장하고 정책실장하고의 이제 소위 말하는 옷이 다른 거 아닙니까? 옷도 다르고 모자도 다르고. 예, 그다음에 예, 자기가 역할도 해야 될 다르고. 일이 다른데 과연 이제 거기를 어떻게 이제 엮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는 김상조는 어떨까? 새로운 경제수석과의 코드는 어떨까? 요거 잠시 뒤에 그럼 이어서 그럼 논의를 네. 해보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이미지가 워낙 강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궁금증 좀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대신해서 사실 일반 국민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디 있는지 일반 국민들이 아시기는 할까요? 시청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그 본청은 세종시에 있고요. 세종시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서울에서 주요 업무를 하는 곳은 저기 그 예술의 전당 근처에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긴 네, 있어요. 네.
그 고속터미널 근처에 있어요. 예, 병원 예. 맞은편에 자, 있는데 좋습니다. 예, 예. 그쪽에 이제 그 사무소가 있고 원래는 거기 있다 내려간 거죠. 근데 서울 지소는 남아 있는데 공정위가 사실 기업 간의 부당한 경쟁 아니면 뭐 하도급 간의 잘못된 문제, 임금 일 시켜놓고 임금 안 준다.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곳이고요. 일감 몰아주기 문제, 대규모 유통업법 뭐 이런 것들이 다 공정위 소관 사안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2년 문재인 정부 출범, 재벌 개혁,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네. 기억이 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업 집단국이라는 거를 부활시켜 가지고 한시적인 조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재벌들이 이제 혼내줄 거다라는 얘기도 기억납니다. 어떻게 됐나 들여다봤더니 재벌 총수들 13명 검찰 고발했고 뭐 공정거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다까지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실련, 참여연대, 이른바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는 너무 약했다. 뭐 대단한 거 할 것 같다더니 그동안에 뭐 했냐. 그래 과징금 400억 원, 재벌들 수십조, 수백조 갖고 있는 재벌들한테 꼴랑 400억 그래 과징금 물린 게 다냐.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는 게 현실입니다. 요 대목 여쭤보죠. 먼저 어떻게 뭐 평가하십니까? 개혁 그런 뭐 이 기조가 후퇴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본인이 가운데길을 걷는다는 얘기들을 자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하. 지금 속도 조절에 대해서도 뭐 많은 의견을 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이 좀 강한 드라이브를 원하는 사람들은 좀 모자랄 거지만 사실 이거를 해서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네.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과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예. 일단 누군가가 이거를 이제 시동을 걸어서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요번에 오면 이렇게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로 직접 이제 뭐 들어오는 부분들이 예.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YS 때 예. 김인호 경제수석이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다가 97년도에 경제수석으로 왔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근데 그때 예. 생각이 좀 나면서 당시에 김인호 수석이 들어오는 상황은 뭐였냐면 막 이제 이 기업들이 뭐 한보 부도나고 막 이런 조짐들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면에서의 공정거래위에서 보았던 이 재계의 큰 그림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하라는 그런 뜻으로 그때 많이들 이제 우리가 회자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책실장으로 들어올 때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가 있을 것이다. 자, 진보 진영에서는 재벌 개혁 후퇴의 비판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과 기업들에서는 재벌 때려잡는 김상조 위원장이 청와대까지가 이거 그럼 기업들 더 옥죄는 거 아닐까? 그래서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조영주 교수님은 그 대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 뭐 특히 경실련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실망스러운 그런 그 지적을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재벌 개혁이라고 했을 때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재벌 총수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맞아요. 이제 뭐 사육 편취라든가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된 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봤듯이 조현민 그 이사가 다시 경영진에 복귀하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런 네.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는 그럼 근본적인 재벌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뭐 바뀐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덜 됐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과징금 부과라든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순환출자 고리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런 그 가시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부인할 수 없군요. 예, 그렇죠. 그럼 예.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다 나오는 것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재벌 총수 가족들의 사익 편취, 전행, 불법 행위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거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2년 동안에 상법,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이제 중심으로 즉 법률 개정으로 재벌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에서 그 법안이 다 통과될 수가 없잖아요. 네, 특히 재벌 개혁 예.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었는데 왜 저렇게 비현실적인 법률 개정 방식의 재벌 개혁 이런 정책을 썼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갖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기는 있었네요. 재벌 개혁 그러면은 막 국민들은 막 재벌 총수들 감옥에 보내고 뭐 그 저 가족들 때려잡고 막 이런 거라고들 생각들 하는데 사실은 재벌 개혁, 불공정 거래 개혁의 핵심은 상법 개정안이고 법을 고쳐줘야 되는데 뭐 대한항공 얘기하셨지만 국민들 보기에 이건 아닌데 이거 저거 저래도 되나 싶은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가도 어느 누구도 지금 손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같은 건 아직 된 게 없죠. 예, 그렇죠. 뭐 기껏 해봐야 할 수 있는 뭐 저 과징금 때리고 뭐 고발하고 이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면 미완의 개혁이네요. 뭐 된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네. 그러고 봤더니. 네, 아직까지 뭐 소득이 손에 잡히는 건 없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랜 시간 다듬어서 만들고 국회에 제출은 했습니다. 네. 처리는 안 됐지만 그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다. 시민단체에서는 김상조 너마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래도 김상조 위원장이 뭐 대화를 적극적으로 한다더니 뭐 신통치 않은 것 같다. 이게 재계의 반응이고 양쪽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데 뭔가 속 시원한 어떤 이벤트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느냐, 액션을.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이거였습니다. 시민단체나 개혁 성향의 단체들도 이제는 쌍팔년도 방식을 버려야 한다. 30년 전 사고방식을 가지고 현재의 경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옷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나치게 속도를 내다 보면 현실하고 괴리가 생겨서 이게 제도로서 이걸 단단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계란으로 발치기 같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또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찌 보면은 나름대로 좀 외로운 방식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변화를 좀 추구했던 부분은 저는 인정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무리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기업들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기업들을 아주 벌 주는 듯한 그런 장면을 일단 공정위가 그걸 연출하게 해주면 어려운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김상조 위원장이 너무 무리하지는 않으려고 했다. 최저임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거는 진짜 좀 우리 한번 짚고 가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취임해서는요 재벌들 혼내주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농담 삼아 얘기한 것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많이 치르셨어요. 재벌 혼내준다는 저 표현 때문에.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는 나는 재벌을 아니 뭐 트럼프도 아니고 난 김정은이를 사랑한다는 것처럼 나는 재벌을 또 좋아한다 이래버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런 혼선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 이제 뭐 말을 좀 아끼셔야 되는데 말을 좀 재밌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변가이다 보니까 이제 저런 소통했는데 사실 밑에 나오는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 저것도 사실은 연설문 초안에는 사회적 저해 요소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 이제 보도 자료를 나눠준 상태에서 저걸 바꿔서 얘기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농담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저 예능을 다큐로 받았다는 뭐 이런 식인 건가요? 그래서 하여튼 김상조 이제 정책실장이 사실 이런 공정거래에 관한 것은 십수년 뭐 수십 년간 자기의 이 전공 분야로 갖고 왔지만 거기서 이제 답을 자기들은 쭉 내왔지만 정책실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과연 그 능력을 갖고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가 여전히 검증이 안 됐죠. 안 됐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제 기준으로는 정책실장은 무조건 이 경제부처의 장악이거든요. 그래갖고 거기를 어떻게 정리를 해주느냐인데 그 부분 어떻게 하실지 진짜 좀 궁금합니다. 한 가지만 좀 예측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얘기부터 꺼냈어요. 이재용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청하면 만나겠다. 근데 진짜로 만날까요? 아니 만날 수는 있지만 정책실장이 만날 뭐 사안이 없는 거죠. 그보다 더 큰 그림을 해야지. 큰 그림을 해서 정책의 어떤 이 뭐 융통성 그다음에 조화성 이런 것들을 갖고 와야지. 이재용 한 사람 만나서 의견 듣는 거 뭐 소통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그럴 시간 없으세요. 그러니까 유연성을 강조한 거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콕 찍어서 만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밤잠을 못 이루실 정도로 지금 보고서가 책상에 있을 복잡할 텐데 것이다. 이제 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뭐 경제학자로서는 환영하는 게 경제학을 순수하게 전공하신 분이 이번 정권에서는 처음 이제 정책실장을 맡다 보니까 거시경제의 큰 그림이라든가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원칙, 그다음 법칙, 원리에 의거해서 보아주실 것 같아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환영하는 바입니다. 최영호 고문이 굉장히 기대감이 많으시네요. 그 이재용 부회장 만나겠다는 그 부분은 조영철 교수님은 역시 그 유연성 쪽에 방점을 찍으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 애로사항 같은 거. 제가 이런 이재용 것들- 부회장 같으면은 저런 말씀하시면 진짜로 요청하겠는데요. 이게 뭐 당연히 이제 대기업들의 경영상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거지. 뭐 이재용 그 부회장의 법률적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뭐 듣겠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닐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실용주의적 그 면모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지금 그 경기 하강에 의한 지금 이런 거시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재정 정책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통령께서 홍남기 부총리에서 결국 40% 국가 채무 비율 그 얘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핵심은 결국 확장적 재정 정책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쓰고 이걸 통해서 거시경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것과 맥락이 다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경제 전문가인 김상조 정책실장이 적임자다 이런 그 판단, 이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말씀 꺼내셨으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 채무를 40% 수준으로는 관리하면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과 분명히 온도 차이가 있었거든요. 자,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 오면 이 재정 확장 정책은 확장 쪽으로 간다라고 보는 게 상식이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수치가 의미는 없겠지만 어쨌든 홍남기 부총리의 기본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더 확장적 재정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 지난번 김동연 부총리도 그렇고요. 이번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25.4조 원의 정말 GDP의 1.4%에 달하는 대규모 초과 세수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긴축 재정이 됐던 것이고요. 예. 이건 청와대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 요번 이제 2019년도 추경이 6.7조 원인데 사실은 6.7조 원 규모 갖고 현재 이 엄중한 거시경제 불황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좀 회의적인 그런 예. 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판단들을 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좀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려면은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제 전문가 그리고 굉장히 좀 소신도 있는 이런 분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그 전반적으로 저 최양호 고문님도 그렇고 조영철 교수님도 그렇고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서 지금 30분 가까이 제가 정리를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딱 두 단어네요. 유연하다, 거시경제 전문가다, 확장적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을 받을 수 있다. 시장에서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크다. 굉장히 하여튼 뭐 안정적인 그 평가를 해주시는데 박평원 의원님, 네. 그 신임 경제수석 있잖아요.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일반 국민들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경제부 기자나 경제평론가들한테는 유명한 분이잖아요. 어떤 성향의 분이세요? 일단 성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온화한 성격입니다. 그 이호승 저를 닮았군요. 그렇죠. 지금 네. 원희리 앵커님하고 쏙 빼닮았는데요. 온화한 사람이군요. 온화하고 예. 각을 세우지 않고 그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은 소위 말하는 그 윤종원 전임 수석의 직계 라인이에요. 같은 그 정통 관료 출신이군요. 정통 관료 출신이고요. 뭐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정책국 하면 예. 에이스 오브 에이스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커리어도 기재부에서의 커리어도 윤종원 수석 쭉 따라갔던 네. 정통 관료입니까? 그대로 쭉 올라갔습니다. 아하. 기획재정부 안에서 이제 1차관이 관장하는 업무 중에 거시경제 정책을 짜는 곳에서 예. 경제정책국은 브레인 같은 곳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경제분석과장, 종합과장 거쳐서 경제정책국장을 지내고 1차관 그리고 경제수석으로 갔잖아요. 야, 어쩌면 전임자인 윤종원 경제수석하고 똑같습니다. 네. 나이와 기수만 차이가 나지 저렇게 커리어가 똑같죠. 서울대 나오고 IMF 파견 나갔다가 워싱턴 근무 경력도 있죠. 워싱턴에서 그 IMF에서 선임 자문관으로 그렇죠. 일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거쳤다가 기재부 차관 거친
야, 윤정원 수석은 차관은 못 하셨으니까 네. 오히려 관운복은 이호승 수석이 더 관복은 더 있네. 그렇죠. 거의 비슷한 경로를 따라갔고 저 경로는 뭐냐면 경제정책국에서도 정말 일 잘한다. 엘리트네요. 정말 한마디로. 엘리트고 근면 성실함까지 인정을 받지 않으면 저 코스를 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근면 성실까지. 그렇죠. 전임자들 중에 가끔 이제 윗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농경사회적 근면함이 없어 했던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결이 다릅니다. 이웃은 그러니까 온화하고 근면 성실한 것까지 하면은 최영호 고모님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분이시네요. 여기 계신 우리 세 분 선생님들하고 거의 경로를 비슷하게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제가 네. 왜 자꾸 이렇게 농담처럼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증이 들어서 그래요. 정통 관료 엘리트잖아요. 그리고 커리어 좋잖아요. 네. 화려하잖아요. 거시경제 전문가라며요. 전임자하고 똑같다며요. 그런데 왜 바꿨어요, 전임자를? 1년도 안 돼. 1년 만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아니 정통 관료고 그렇게 네. 훌륭한 관료. 자, 시민사회 운동을 했던 교수 출신의 김상조 정책실장과 청와대 경제수석은 협력 관계가 돼야 될 텐데 정통 관료와 시민운동가의 이 조합이 뭔가 삐거덕거리고 성적표가 안 좋았죠. 뭐 삐그덕거렸다기보다는 성적표는 안 좋았죠. 성적표는 안 네. 좋았어요. 전임자들도 뭐 특별히 각을 세우는 그런 성적들은 아니었습니다만 성적표로 나타난 건 보면 1분기의 역성장이었고 수출 7개월째 줄어들었고 예. 동행지수 뭐 선행지수 다 11개월 동안 사상 최대 그 동반 하락했었고 뭐 지난달에 하락세는 멈췄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소비자 심리지수 나온 결과를 보니까 또 안 이것도 좋았죠. 2달째 안 좋아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게 안팎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이걸로는 부족하다. 애쓴 건 알겠는데 이걸로는 내년 총선 준비 못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준 네, 거고요. 네. 시장의 밖으로는 내가 경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없다고들 야당이 비판하지만 그렇지 않다. 충분히 유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큰 기반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데 네. 사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혁신 성장, 그러니까 기존의 성장 정책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네.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도 그렇고요. 지난달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담, 생방송 중에 나온 그런 것들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론 등등에 대해서 이미 대통령도 많이 옮겨가 있고요. 제조업 르네상스 같은 게 사실 간판은 바꿔달았지만 과거처럼 제조업의 부활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쇄신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의 강점이라면 또 한 네.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 위아래로 뭔가 잡음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윗분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후배들을 따라오게 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화하고 좀 온화하면서도 리더십이 있고 거시경제를 읽을 수 있는 이런 엘리트 코스를 잘 밟으신 분이군요. 네, 뭐 나를 따르라 이런 방식의 리더십도 있는데 네, 그 네. 같이 아우르면서 가는 리더십이 있잖아요. 흔히 이제 네. 이제 기자들이 평가를 할 때 선이 굵고 뭐 두주불사형이고 뭐,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성격이 강하신 분들이고 네. 예 온화하지만 위아래로 다 리더십이 있어서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이죠. 대표적으로 이분을 아니 그래 보여요 화면만 봐도 예. 이분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그 사소한 습관이 뭐냐면 워싱턴에 있을 때 그 포토맥 강변 아실 거예요. 네, 네. 워싱턴 특파원 하셨으니까. 네. 근데 그 주변을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도는 거예요. 어김없이. 어김없이 마치 그 우리가 철학자 칸트가 산책하는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시계를 맞췄다는 일화처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경로를 걸어온 분입니다. 굉장히 정책적으로는 안정성은 안정성까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예. 제가 이제 두 분의 장점들을 얘기한 그 이제 왜 이렇게 좋아하고 환영하는지가 사실은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나온 얘기지만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우리가 좀 이제 바꿔야 된다는 생각들이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굉장히 참신한 방향에서 이것을 옮겨줄 수 있는 두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새 경제수석이 뭔가 방향을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살짝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극하게 표현하면 족쇄가 되어버린 소득주도 성장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아하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무슨 잡음을 내거나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겠습니다. 이런 방향보다는
소통하고 이 경제부처 간의 화합 끌고 가서 지금 나가는 방향. 그런데 지금 사실은 기대감이 더 큰 겁니다. 사실 그래요. 뭐 개인적으로나 이랬을 때 뭐 재벌 개혁에 저는 뭐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서 성과를 내면서도 유연하게 돌아왔던 부분.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리는 게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이런 소득주도 성장을 뭐 버린다는 것까지 안 가도 참신한 설계를 주문받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그럼 포기하는 거냐라고 계속 질문을 하면은 우린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은 뭔가 이렇게 좀 바꿀 것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두 조합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이 대목은 조 교수님한테도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진짜 그럴까요?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세 가지 축 기조는 바꾸지 않는다. 제이노믹스의 축이다 이거는. 유지하면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뭔가 좀 방향이 바뀔 것처럼들 말씀들 하시네요. 아니, 저는 뭐 바뀌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완전히 이제 방향을 바꾼다라고 바꿀 하면 거라면? 전 다른 인물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을 썼다는 얘기는 기본 기조는 그대로 간다. 다만 예. 속도 조절은 확실하게 한다. 그래서 속도- 지금 그 속도가 너무 빨리 나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던 것 이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은 속도 조절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지금 이번에는 확실히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낮출 것이고요.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것도 상당히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등 이번에 그 버스 운전기사 그 문제도 연기시켜서 52시간 그거 네, 연기시키지 네. 않습니까? 이거 다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의 그 경제 성장이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당초 이제 2.6%, 2.7% 성장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재부에 발표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2.1까지 내려갔죠. 그거는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거기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 우리가 우려되는 것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급등 네,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이것들을 다 조율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네. 면에서 이제 그 경제 전문가들을 내세워서 그 경제정책국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사실 예. 기재부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자리고 그렇죠. 거시경제 전체를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조은동 경제수석이 바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출신이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저도 이제 기대를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번 인사가 두 이벤트 가운데에 섞였어요. 제조업 르네상스 그거를 선포식을 했고 네. 그다음에 다음 달 초에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 사이에 딱 끼는 겁니다. 그러면 제조업을 끌고 가는 혁신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뭔가 참신한 다른 방향성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두 팀이 지금 투입이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참신한 부분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할 부분들은 재정을 확대하는 부분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전체의 그런 세 축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좀 그 바깥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선수 교체는 잘 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으시는 거 말씀들은 좀 하시는데 제가 좀 국민 입장에서 요런 대목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혁신 성장, 지금 또 이제 후반기 들어서 한다라는 제조업 르네상스. 말들이 뭔지는 알겠는데요. 국민들이 그거는 뭡니까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자, 창조 경제, 혁신 경제, 르네상스 이런 거 말고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제조업을 하시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1번 질문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해줄 건데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거 좀 여쭤볼게요. 속도 조절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김상조 정책실장과 새로운 경제수석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단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예. 이런 경상성장률 밑에서 그러니까 3 내지 4% 정도에서 임금 최저임금 같은 건 동결이 아니라 약간의 인상을 하는 부분들로 이제 조금씩
톤 다운을 해가는 거죠. 3, 4% 인상 밑으로 맥시멈 해봐야 3, 4% 인상 정도로 상징적으로만 하고 갈 거다 내년도에는. 뭐 이제 6월 27일까지 이제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뭐 8월 이제 말까지 이제 결정을 하겠죠. 말씀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 자영업체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정말 궁금해하신다고요. 아니 그 그러니까 수치를.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하, 예.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런 지금 뭐 바뀌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 있는 그 타이밍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에 껴 있고 하반기 이제 경제 운영 방향이 나올 때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나오는 부분들의 참신한 경제의 방향성 뭐 전환 이런 네네. 것들을 기대를 하는 거고요. 지금 뭐 작년처럼 뭐 올해처럼 이렇게 높이 올려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없을 거다. 절대로 그렇게는 못 갈 거다. 새로운 팀들, 경제 팀들이. 박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네. 아주 격론이 붙었습니다. 오늘은 쟁점이 뭐냐면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두고 한판 붙을 그럴 기세거든요. 근데 오늘도요? 노사 간에 지금 제시한 격차는 뭐 워낙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서로 아주 배수의 진을 치고 내놓은 카드인데 사측은 동결, 그 사용자 측은 동결인데 이제 일하는 분들은 19.7%는 올려달라는 거예요. 19.7%. 이렇게 되면은 10,000원 가까이 되는 예. 거죠. 이게 민노총은 7월 달에 총파업 한다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근데 이게 양쪽 다 안 될 줄 알면서 이렇게 카드를 놓고 시작을 하는 거고 네. 글쎄요. 이게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현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매년 한 6, 7% 정도 인상이 되어 왔거든요. 해왔죠. 네. 예. 그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한 지금이 8,350원인데요. 예. 내년에는 9,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아, 그렇게 예상을 하세요? 네. 예.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워낙 지금 그 첨예하게 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떠나서 최영호 고문님은 한 3, 4% 정도로 사실상의 동결로 가야 될 것이다. 박용희 평론가님은 그래도 예년 수준인 5, 6% 수준까지는 갈 거로 보신다. 이렇게까지 네. 예측하셨고 조영철 교수님도 아까 그냥 완곡하게 속도 조절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수치로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경상 성장률보다는 약간 높은 한 뭐 2, 3%, 2% 정도 높은 뭐 지금 박평론가님이랑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5, 6% 말씀하셨어요. 2, 3%. 경상 성장률이니까 지금 실질 성장률이 뭐 한 2.5% 정도 보는 예, 거고 예. 거기에 뭐 물가 상승률 해봐야 1점 몇 프로 더 하면은 뭐 4%, 5% 뭐 이 정도인데 거기에보다는 예. 조금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은 실질적인 동결이거나 주휴수당 여러 가지 돼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니까 절대로 못 받는다고 민노총이 너무나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총파업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문재인 정부와 이 민노총하고의 관계가 너무 악화된다라는 게 우려하는 대목이라 현실적으로 민주노총은 지금 뭐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경사노위도 각종 안 하고 있고, 예. 경사노위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각종 정부위원회 가입자 대표로 뭐 한 50여 개 위원회에 전부 다 빠지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그거는 그렇게 반영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민노총 얘기 나온 김에 좀 불편한 질문이지만 저도 좀 각오를 하고 좀 하나 좀 여쭤보죠. 민노총 위원장 구속됐잖아요. 이 정부가 구속시킨 거다라고 민노총이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새로운 경찰팀과 이 민노총의 이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경제팀은 어떤 입장을 취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제 섭섭하고 그 뭐 그렇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청와대 지시로 그렇게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에 대해서 뭐 이 사람 구속해라 마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던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던 것이고 그리고 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구속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노총은 지금 우리나라 전국 노조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조의 대표적인 건데 이거 이제 수장이 구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노정 간의 협조는 사실상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려워질 거로 보시는군요. 이 정부와 노조 간의 이 노동계의 관계가 하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로 좀 예측을 하십니다. 거의 지금 뭐 노정 관계는 거의 이제 파탄이 난 것이다 이렇게 특히 파탄까지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서는 뭐 웬만한 명분을 주지 않고서는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위원장께서 민주노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온건파예요. 그리고 그 정부와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 파거든요. 그 나머지 파들은 지금 현재 구속된 그 위원장님들보다 더 그 강경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가장 지금 민주노총- 온건한 그 주장을 했던 분이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민주노총은 굉장히 강경한 그런 태도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한참 지난 일인데 저 국회 앞에서 저 시위할 때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 폭행한 것 때문에 사실은 구속까지 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청와대하고 이제 대화 안 하겠다라고 아예 그냥 공식 선언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아 이게 좋지 않은 시그널인데. 네, 저는 저 상황이 있었을 때 제가 마침 저 국회 앞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게 경찰 방어막을 1차적으로 저렇게 뜯어내고 나서 그 국회 인근의 펜스까지 뜯어냅니다. 제가 그 상황을 국회 담장 무너졌잖아요. 네, 그때 예. 봤는데 참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의사를 강력한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적정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양대 노총이 어떤 움직임을 선택할 때는 국민들의 여론도 반드시 살펴야 하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르노 삼성의 장기 파업 이런 것들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 그리고 정부의 우려 이런 것들을 보세요. 보면 저런 방식의 의사 표현을 이제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과거에는 사실 저렇게 해도 어느 정도 좀 봐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좀 네. 도망가게 그 뒷문도 좀 열어주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저게 국민 정서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여기에서 구속을 해라 말아라 할 여지가 없는 거죠. 저건 이제 이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지금 50개가 넘는 위원회에서 다 빠져나가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충수예요. 민주노총이 예.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왜 근로시간 단축할 때도 네. 분명히 들어가서 여기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입장을 전하는 게 맞지. 그쪽으로 이미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든지 네.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라. 이거는 애초에 수용할 수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글쎄요, 민주노총이 약간 그 강성집행부가 좀 오판하고 있는 것 같은 좋습니다.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반응과 민주노총의 대응 방식에 대한 찬반이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시각에서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제 질문은 청와대는 어찌됐든 이 상황을 돌파해내야 되고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되고 민주노총의 협조 없이는 경제 회복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니 문제는 제가 궁금한 거는 새로운 경제 사령탑들은 어떤 카드로 민주노총을 달랠까요? 아니면 밀어붙일까요? 힘으로 누를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렇게 강대강으로 돼 있으면 대화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되기 대화는 때문에 힘들어 보이고. 네. 그럼 뭐 일단은 자기네들이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방향으로 가야죠. 가서 지금 청와대가 네.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는 분명히 이 뜻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촛불혁명으로 이 정권이 태어났지만 예. 촛불혁명의 주인이 민주노총이냐 이거예요. 국민이잖아요. 네. 그럼 주인된 국민의 촛불개혁에 대한 그런 이 충정과 그 열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앞으로 나가고 싶은 기대 이것들을 만족시켜야지 민주노총이 영수증 낸다고 그거에 대해서 청구서 낸다고 지금 내줄 부분은 예, 아니다 예. 이거죠. 아니요, 근데요. 강대강으로 갔으면 예.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런데 저 최 고모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요 순간에요. 방금 전에 민주노총 한 걸 봤더니 민주노총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문재인 정부 이렇게 노동 탄압하면 문재인 정부 끌어내린다 박근혜처럼. 트럼프도 오지 마라 이렇게 지금 발이 나왔어요. 트럼프 이제 방한 반대 트럼프 예, 방한 반대 시위 한다는 거잖아요. 한다는데 아니 이게 진짜로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예. 그 국민으로서 이제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우리가 같이 만들어낸 거고 아니 민주노총이 꼭 이 정권의 주인이냐 누구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경찰에서도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지 집회하는 자체에 대해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예. 아, 근데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자꾸 이 정치 이 흐름에 있어서의 과거를 자꾸 복기를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 화물연대하고 네. 충돌 벌어지면서 노무현 정권의 아주 급격한 레임덕을 겪은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 민주노총과 문재인 정부와의 이 갈등 국면으로 가는 게 저는 영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청와대가? 저도 예사롭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법률가 출신이고요. 예.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지키고 법을 준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이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여지는 없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어려운 점이 그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나머지 사안과 관련돼서 물밑 교섭은 저는 계속을 해야 된다. 청와대의 그 경제 참모들이든 누구든 간에 관해서 근데 대화가 되고 있는 형국입니까? 현재 상황이?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은 물밑에서는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해야 그러지 된다. 않고 예. 계속 이렇게 방치해서 정말 그 끝까지 가는 이런 모습은 절대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생각을 네. 하고요. 그 민주노총도 노동조합이 저 때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예. 사진 찍을 때. 예. 그렇죠. 일단 맞아요. 뭐이그 민주노총도 대국민한테 소통을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강경 시위만 해서 능사가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 국민들이 더 많은 국민들이 민주노총을 지지할 때 민주노총의 주장이 실질적인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민주노총도 이렇게 그 강경 시위에서 벗어나서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좀 더 왜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노총도 이제 그런 대국민 소통 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금 네. 조영철 교수님이 지적이 좀 있으셨습니다. 좋습니다. 민주노총 뭐 이 노정 문제는 저희가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또 토론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다시 좀 본론으로 들어와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시간이 훌쩍 다가는데 이렇게 되면 차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 저격수는 누가 돼요, 박윤 평론가님? 뭐 여러분들이 거론이 되던데 뭐 하마평은 벌써 많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최정표 KDI 원장, 뭐 지금 김은미 첫 여성 공정위 심판관리관 지내셨던 분이죠. 네. 또 김남근 변호사, 민변 부회장이고요. 그 마지막에 지처로 공정위 현재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세 분은 시민단체 혹은 외곽에서 경력을 쌓은 분들이고 네. 지처로 부위원장의 경우에 이제 내부 승진 케이스가 될 텐데 글쎄요 방이라는 게 붙어봐야 아는 게 인사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공정위원장 출신이 정책실장으로 옮겨갔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의 성정과 무관하게 여하튼 기업들이 느낀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혁신 성장한다고 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인사의 판을 짠다면 지금은 공정위의 강성으로 불리는 재벌 개혁론자보다는 네. 조직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팎으로 크게 잡음이 나올 리가 없는 내부 출신을 승진하도록 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저 지처로 부위원장의 경우에도 온화한 성품이에요. 내부 신망이 높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재벌 개혁이나 아니면 그 거래 관계 이런 불법적인 거래 관계 이런 것들 봐주는 사람도 아니고 네. 대규모 유통업법 같은 게 대표적으로 저분의 그 성과인데 안팎의 신망도 두텁고 크게 말이 나오지 않을 인물을 고른다면 글쎄요 지처로 부위원장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만 분위기 전달하고 뭐 두 분한테도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는 것처럼 의문이 없으니까 콕 찍어서 이분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통령이 아직 결심을 못했는데 자 이제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자 김상조 호라고 해도 되나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새로 이제 일신됐고 홍남기 부총리하고 또 이제 해서 자 대한민국 경제 어찌 됐든 간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되든지 간에 경제만 살려낸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최영호 고문님 좀 그 과제와 숙제 좀 이렇게 순서 좀 정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뭐 민생 안정, 경제 활력이 지금 가장 이 뭐 숙제 중에 숙제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면 뭐 맨날 하는 뜬구름 잡는 거 얘기고요. 지금 이 3기 팀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구원투수로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네. 구원투수도 종류가 많습니다. 원포인트 릴리프 한 타자만 이 상대하는 거냐 아니면은 지금 한 5회 말인데 9회 말까지 가는 쭉 끌고 갈 롱릴리프로 거냐. 가느냐 이건데 저는
원타임 원포인트 릴리프 될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이 크거든요. 아, 이번 타자만 일단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잡아야 상황이에요. 된다. 아.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개각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이제 커졌어요. 맞아요. 이낙연 총리부터 해서 총선까지 이게 봤을 때. 모든 게 총선에다 연결돼 예, 있으니까. 따라서 원포인 릴리프면은 완전히 자기 나와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김상조 실장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그러한 무슨 법을 고치고 이거 시간 너무 걸려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직구를 던질 수 있는 정책이 뭐냐? 예, 뭡니까 그게? 저는 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세다. 그래서 감세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소통을 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가주는 것이 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9회 말까지 던질 거냐? 그럼 또 생각이 달려야 예, 되고요. 예, 지금은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 팀은 원포인트 릴리프로 해서 빨리 이 저성장에서 예, 벗어나야 예. 되는데 할 수 있는 가장 좋고 빠르고 쉬운 정책이 저는 감세부터 예.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이나 비전문가인 일반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되 제가 이래서 최양호 고모님한테 질문하기를 좋아합니다. 어찌됐든 명쾌하잖아요. 감세다. 그래야 메시지가 명확하게 가는 거다. 자, 감세와 재정 확장은 어떻게 보면 맥이 같은 카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감세든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어쨌든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은 예. 그 수혜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르다. 감세를 하면 부자들이 아무래도, 혜택을 예, 보나요? 고소득자, 고소득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그만큼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될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예. 감세 정책으로 저는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다. 그리고 특히 지금 그 김상조 위원장의 그동안의 그 행적이라든가 예. 발언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저는 감세 정책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김상조가 확 바뀌었다고 또 이제 그러겠죠. 2020년에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특히 이제 사회복지 확대라든가 뭐 예. 이런 것과 맞물려서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2020년 확장적 재정 정책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당장 하반기 경제가 문제입니다. 지금 추경이 6.7조 국회에 통과돼도 그거 갖고 지금 이 하반기 경제를 없고요. 활성화시키는 택도 예. 없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해도 사실은 지금 금리 자체가 이미 굉장히 저금리 상태예요. 네, 그래서 예. 지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사실은 금리 인하의 목표는 설비 투자 증가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뭐 그 부동산 경기 뭐 이런 쪽으로 갈 부동산으로 가능성이 갈 높고요. 우려가 더 가계부채 크다는 급등 거예요. 뭐 이런 거에서 예. 사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시 정책만 갖고 하반기 경제 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 외에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그 민생 경제 활성화 정책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다. 그게 감세예요. 감세다. 그게 감세. 예, 감세. 네. 자, 감세 논란은요. 이게 또 몇 시간짜리 덩어리니까 그렇죠. 제가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는데요. 어찌됐든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오늘 지금 뭐 회의하고 있다 그러는데 금리 인하 얘기 나온다고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시중에 돈을 푸는 쪽으로는 가기는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재정 확대냐 감세냐 이건 선택의 문제기는 한데 이거 조금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박영민 평론가님 정말 구원투수로서 이 새로운 경제팀이 1, 2, 3, 4 이렇게 한다 그러면 1번은 뭘까요? 일단은 프레임을 좀 바꿔야 돼요. 그 기존에 지난해 상반기에 내내 드렸던 말씀이 이 정부가 하는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하고 최저임금만 있는 게 아닌데 여기에 왜 이렇게 매달리느냐. 프레임 박스권 밖으로 뛰쳐나와야 일을 좀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아마도 김상조 2호승 팀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정책의 포장지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글쎄요. 최 선생님 말씀에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참신한 정책이 나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틀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 안에서 좀 덜 거친 방식으로 소통을 해 나갈 텐데 금리가 4분기에 만약에 내려간다고 치면 이게 약발이 있으려면
어쩔 수 없이 대출 규제 너무 깐깐하게 조여놨던 걸 좀 풀어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고서야 돈을 푸는 게 뭐 시중으로 풀릴 방법이 없거든요. 기업들도 장사하기 어려워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1분기가 조금 반짝 살아날 수 있고 네네. 요 분위기 안에서 총선을 치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야당이 예, 또 예. 그냥 지켜만 보진 않겠죠. 아니 저기 예. 정운천 전 총리가 네. 이 김상조 실장 사실 스승이세요. 사부잖아요. 예, 근데 가서 얘기를 한번 꼭 좀 듣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정운천 전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소주성은 경제 정책이 아니다, 인권 정책이다. 인권 정책이다. 가서 좀 다시 한번 코치를 좀 바꾸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소득 주도 성장만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전부가 아닌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하는 것도 어폐가 좀 있을 것이고 또 그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이 과연 능사이냐라는 거에서도 또 어폐가 좀 있습니다. 논란거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경제팀이 경제 활력을 어떻게 하면 불러 넣어 줄 것이냐. 요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양호 고문님, 주영철 교수님, 박유민 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상황은 답답하다 못해 이제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어제 분명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80일 만입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 그런데 딱 2시간 걸렸습니다.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국회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 마지막 담판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합의 정신 따라 처리하고 추경은 우선 심사. 또 한국당 막판 요구 조건이던 경제청문회는 원탁 토론회 형식으로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총회가 변수였습니다.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밀린 합의문이라며 추인을 거부한 겁니다. 이 합의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 약속이 불명확하다. 경제 원탁 토론회는 실익이 없다는 등이 이유였습니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바랬던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거다. 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 추경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합의문 추인 불발로 추경안 처리는 불투명해졌고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6월 국회의 반쪽 운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중요한 뉴스만 콕 찍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회 상황 보시고 황당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진짜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합의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유 그나마 반갑습니다. 쉬어봤더니 80일 말입니다.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방송 끝나자마자 2시간 만에 무산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80일 만에 그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의미가 없지 않죠. 그렇죠. 물론 이 80일이라는 게 길게면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19대 국회에서도 180일, 15대 국회에서도 150일 가량 이렇게 공전된 적도 많고요. 80일이 그때에 비해서는 사실 적지만 그러나 굉장히 오랜 기간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 빨리 국회를 열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욕망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2시간 만에 의총에서 그것도 거의 만장일치. 그러니까 2시간의 의총을 제가 이렇게 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반대 의견이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찬성 의견이 하나도 없이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기가 합의해가지고 거기다 합의 서명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소속 의원들한테 거부당한 거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됐는데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해서 제가 더 강력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실어주신 겁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진짜 그래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원내대표한테는?
사실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네. 저 앵커님께 제가 그 하나 여쭤보는 게 원내대표의 협상력이란 예. 어떤 걸까요? 상대당한테 협상력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내 당에 돌아가서 내가 대표니까 어찌됐든 내가 이렇게 합의해서 도장 찍고 왔다고 그러면 그게 먹혀야죠.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이 외교도 마찬가지지만 예. 외교도 사실은 각 국가가 국가 간의 외교력이지만 맞아요.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국내에 있는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 돌아와서 예. 국내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진짜 그게 리더십이죠. 그렇죠. 그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교도. 그랬듯이 원내대표의 어떤 협상력이라는 것도 타당과의 협상력, 질고 지난한 어떤 협상 과정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을 자신의 어떤 소속 당내 의원들에게 설득하는 과정, 그래서 추인하는 과정, 그래서 자신의 협상 과정을 인정받는 과정,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정말 신기한 게요. 네네. 추인을 거부당했잖아요. 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 잘못했다라고 욕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어저께 의총에서 한 발언, 예. 의총에서 의원들이 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협상을 왜 했느냐, 왜 사인하고 갖고 왔느냐라고 질타를 해야 되는데 네. 분위기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거는 우리가 얻은 것이 없다라고 질타성 발언은 있으나 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의총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건 사실 이 여당에 더 문제가 있다. 여당이 마치 지금 야당처럼 국회 안 열려도 돼 하는 그런 협상 태도를 임했기 때문에 나 원내대표에게 우리가 더 힘을 실어주자. 협상을 높이 힘을 실어주자라고 네. 의총에서 이미 의원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였대요. 그래요. 네. 참 희한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평소 같으면은 좋아요. 원내대표 사실 경질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이 합의 반댈세 원내대표 이런 합의해갖고 온 원내대표 물러나세요. 막 이래야 정상인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죠. 그렇죠. 자 네. 그러면 그게 이제 핵심이자 본질인 것 같은데 네.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명분은 뭐고 속사정이 뭔지 우리가 속 시원히 한번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자고요. 네. 한국당 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이 내용 중에 나는 이거 못 받습니다라고 거부한 명분이 뭐예요? 가장 큰 명분은 예, 패스트 트랙인데요. 예, 패스트트랙. 근데 패스트 트랙도 좀 들여다봐야 돼요. 패스트 트랙도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선거법. 검경 수사권 예. 조정, 공수처법, 그렇죠. 그다음 선거법인데 네. 실제로 공수처법이나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것을 물러라라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빼요. 그러니까 우리도 논의해서 빼자고. 빼자. 지금 국회의원들의 속사정은 그 공수처가 어떻게 되고 검경 수사권 어쩌고 그거는 저 2차적인 문제인 네, 거고 그렇습니다. 자기 배지가 걸린 선거법 개정안 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완전 합의를 해라. 자, 완전 근데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합의문을 봤더니 네.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요게 한국당 입장에서는 합의 처리를 한다는 게 방점입니까? 일단 어찌됐든 처리된다가 방점으로 해석을 한 겁니까? 해석이 정반대던데요? 네, 그렇죠. 정반대인데 패스트 트랙에 올려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조건 집권 여당한테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다. 왜냐하면 이미 이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건 누구도 되돌리는 수는 없는데 왜 유리하냐면 야당의 무기는 뭐죠? 처리 안 해주는 게 그렇죠. 무기예요. 예, 그런데 예. 이것은 이 각 단계별로 며칠이 지나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필요했던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합의문에 따라서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라는 요 문구로는 야당이 어느 순간이 되면 무조건 끌려 들어가서 도장 찍어줘야 되는 쪽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라고 지금 한국당은 해석을 하고 있는 해석을 것이죠. 하는. 그게 핵심이군요. 네, 반대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 아시다시피 어저께 갑자기 3당 원내대표가 사인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맞아요. 꽤 오래 전부터 물밑협상도 계속 있었고. 물밑협상이 있었고 또 이 사인하기 직전이 사실은 가장 파국을 보이는 것처럼 해요. 대개는 네. 왜 이렇게 어렵게 사실은 얻어낸 것이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저께 합의문을 보고 가장 이 힘들었던 게 합의 정신이었겠구나라고 느껴져요. 합의 정신이냐, 합의냐. 네.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겠구나. 다른 어떤 조항보다도 맞아요.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상식이죠. 일단 결과적으로 뭐 결과만 놓고 유추해봤을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상당히
원내에 들어가려고 했다. 아하. 하는 게 읽혀져요. 합의 정신을 받아들였잖아요. 어찌됐든.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떤 형태로든지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 그렇다면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황교안 대표는 이런 어정쩡한 합의를 가지고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뜻인가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이 대표와 원내대표의 물론 원내대표의 협상의 전권을 사실 줍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 투톱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총재 시절의 총무, 원내 예. 총무 이런 이름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라는 이름으로 바뀐 건 그만큼 권한을 준 거거든요. 대표라는 이름으로. 그렇다면 그 대표는 협상 과정에서의 대표로서의 어떤 인정이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분위기를 이렇게 좀 들어보면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의 약간씩 결이 다른 건 맞다. 그러니까 황 대표는 지금 우리가 그런 어정쩡한 상황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사실은 지지자 그러니까 실제로 지지하는 지지자로부터 사실 민심을 잃을 수도 있고 네. 또 계속 휘말릴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확실한 어떤 협상에 이 뭐랄까요 이득을 취해와라라는 게 황 대표 쪽의 입장이 좀 더 강했던 것 같고 온도차가 좀 있군요. 예, 나 원내대표는 사실 12월 달부터 좀 생각해 보시면 12월 달부터 이제 공전이 시작됐지만 당시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중첩이 됐어요. 네. 김태우 사건, 뭐 신재민 사건, 또 육창 총장 행정관 예, 사건, 맞아요. 뭐 또 손혜원 사건.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은 협상을 하려고 했고 그때마다 그래 국조 안 해도 돼. 그럼 내가 들어갈 테니까 이걸 들어줘 하면서 계속 협상을 했던 것으로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그런데 당내에서도 비판이 없었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나 혹은 뭐 어저께 협상했던 오신환 오신환 오늘 원내대표도 약간 결이 다르지만 어저께까지는 양쪽 그 원내대표가 크게 비판하지 않아요. 크게 비판하지 않았어요. 예. 나름대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지금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좀 두둔하는 쪽이니까. 그건 어찌됐든 그 협상의 과정을 함께 했으니까요. 맞아요, 협상의 과정을 맞아요. 협상했고 그것이 얼마나 좀 서로 지난했나를 나는 걸 공유하고 있다라고 뭐 표현할 수가 밥 있겠죠. 잘 사주는 누나 덕은 좀 보긴 봤네요. 자, 좋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국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되면? 그런데 네. 저는 이제 그 배드 뉴스와 굿 뉴스라고 네. 본다면 배드 뉴스는 어쨌든 합의가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무산됐습니다. 무산됐는데 그런데 약간의 굿 뉴스라고 한다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전면 보이콧은 아니다. 그러면 부분 보이콧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는 들어간다는 얘기가? 인사청문회와 그다음에 뭐 그 국방위 같은 상임위, 예. 그러니까 목선과 관련된 목선 어선 네. 귀순과 관련된 문제 이런 몇 개 상임위는 열어놓겠다. 내 입맛에 들어갈 수 맞는 있다. 밥상만 차려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지만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제가 제 질문의 요지는 네. 자, 전략적으로 몇몇 상임위에 가서 인사청문회 가서 공격하고 목선 갖다 그 비판하는 거는 좋아요. 야당의 전략으로는. 네. 전체적으로 한국당 지지도가 이래서 올라갈까요? 당장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원래 고정 지지층으로서의 최대 한계치 지금 어떤 지지율이 와 예. 있거든요. 거기서 더 확장하느냐 안 하느냐의 어떤 문제. 20% 초반. 그렇죠. 무당층을 얼만큼 더 끌어오느냐의 문제인데 네. 문제는 이거죠. 만약에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네. 거꾸로 비난받을 여지가 더 커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 이렇게 엄중한 사건인데 따지지 않는다고? 예. 예를 들어서 국방에 경계에 지금 허점이 있는데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다 전면 보이콧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따지지 않는다고?라고 하는 어떤 비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그런 명분으로 우리는 청문회도 해야 되고 목선 사건도 있고 이렇게 엄중하니 들어가서 싸우겠다라고 딱 들어가면 국민들이 더 박수치고 중도가 더 외연이 확장되지 않을까요? 왜 그 계산은 한국당은 안 할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명분이 얼만큼 그러니까 이 명분의 어떤 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어저께 그 한국당 아직 그만한 명분이 안 그렇죠. 된다고 한국당 보는군요. 의총 분위기를 제가 이렇게 좀 들으면 이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건 이거다. 여당은 아직도 야당 느낌이다. 예. 그러니까 야당 느낌은 뭐냐면 국회 안 열려도 돼. 이건 다 모두 다 한국당 책임이야. 해버리면 끝. 뭐 네. 이런 입장으로 계속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꾸로
지금 야당인 자신들이 여당 입장이 지금 돼 있다면 국회 열어야 돼. 절박하다면 네. 앞으로의 어떤 국회도 역시 계속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피해의식이 좀 있어요. 네,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제 상식으로는 져주는 쪽이 국민들로부터 분명히 더 많은 표를 받을 것 같은데 양쪽 다 마찬가지. 양쪽 다. 양쪽 다 서로 탓만 하니까 각자 이유는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상식선에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같은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좋습니다. 뭐 하여튼 분명한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2시간 만에 무산됐고 다시 원위치 됐다. 국회는 다시 비정상이 정상화됐다. 네. 그래서 비정상으로 일상이 돼버린 셈이 됩니다. 비정상이 일상화가 됐네요. 야, 100일 채울 것 같은데 80일에서. 좋아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뭐 총선을 앞두고 지금 민심을 잡겠다고 난리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야 모두 젊은 층 부대변들이 많이 늘었대요. 갑자기. 네. 아니 그건 뭐 사실 역대 어떤 총선 직전에도 총선 직전에 다 그런가요? 직전에 왜냐하면 이제 부대변인이라는 게 보통 상근과 비상근 다 합쳐서 30명 가까이 임명을 하거든요. 더구나 총선 직전에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예. 왜 직위를 더 줘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청년층을 얼마큼 뭐 흡수하느냐, 여성층을 흡수하느냐, 그건 늘 있어왔던 늘 이야기예요. 있어왔어요. 그럼 늘 이제 있어왔지만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청년 산토끼 잡기에 나섰다는데 황교안 대표는 아들 그 스펙 문제 얘기해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어때요? 황교안 대표의 어떤 성격을 좀 봐야 돼요. 황 대표는 예. 뭐랄까요, 자신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늘 당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숙명여대 강연인데 네, 그렇습니다. 아들의 토익 점수는 925점이었는데 800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학점은 3점 중반대였는데 3점이 안 됐다고 얘기했는데 부풀려 얘기한 게 아니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네. 자, 이 말씀의 근저를 보면 지난 3월에 이미 정의당이라든지 혹은 시민단체가 황교안 대표의 아들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어요. KT 그랬죠.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때도 우리 아들은 당당히 들어갔다. 그 이유를 또 이제 황교안 대표의 측근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봐라, 그때 법무장관 아니었다. 2011년도였고요. 맞아요. 2011년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고 그때는 로펌의 변호사였어요. 그냥 변호사였고 또 지금에서 뭐 이렇게 그 성적을 보면 변호사 시절의 성적을 보면 막 스타 변호사로 이걸 안들을 막 이렇게 수임해 오고 이런 변호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되게 그렇죠. 공안검사 출신들이 뭐 그렇게 이 수임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뛰어난 어떤 변호사의 활약을 보이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시절에 들어갔다 정확하게는 그리고 1년 후에 뭐 법무팀으로 발령이 났다지만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게 2013년이거든요. 어림어림해서 비슷하다, 아주 비슷한 시기라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으로서 임명될지 누가 알았겠으며. 근데 이제 청년층들이 보내오는 의견들을 이렇게 봤더니 황교안 대표 아들의 학점이나 토익 점수가 관심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아빠가 황교안이라는 것 자체 이상의 스펙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스펙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젊은 청년들한테 상처를 줬다 이런 논리던데 황교안 대표가 좀 이런 거를 좀 조금 더 공감하실 필요는 없을까요? 반반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끝은 뭐냐면 황 대표의 성격은 이제 이 결론을 내리면 부정입학이 아니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아들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 이야기할 아니니까. 수 있다. 그리고 1학년 때, 그러니까 점수가 나빴던 건 사실 이 1학년 때인데 점점 좀 높여 나가서 스스로 어떤 이 험난한 87대 1이라는 걸 뚫었다. 그것이 황교안 대표가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 시선을 그냥 당당하다기보단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것 자체가 무슨 문제냐라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KT라든지 혹은 포스코라든지 이런 직장들을 갖고 그러니까 이 원하는 그런 젊은층들, 그런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젊은층들에게 자신의 말이 어떻게 들릴까에 대한 생각. 그것이 이 황 대표의 성격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맞아요. 청년들이 지적하는 거는 황교안 대표가 가지고 있는 대중들에 대한 공감 지수. 공감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 황 대표는 자꾸 사실관계만 얘기를 해서 사실이냐 거짓말이냐를 따지시니까 자꾸 서로 좀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어요. 뭐 때문에 이게 지금 어디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됐을 것 같습니다.
야,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따져보면 길어야 1년 반입니다. 예산 2번 짜서 시행하면 복 터진 부총리입니다. 청문회 거쳐 취임하고 업무 파악하는 데 몇 달 걸리고 뭐 좀 해보려면 해 넘어가고 교체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역대 정부를 보면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의 존재감이 사실 더 큽니다. 그나마 전후반 나눠서 2년 반쯤은 넘겨서 하니까 사실상 경제사령탑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선 경제수석, 정책실장 수명도 1년으로 줄었습니다. 제이노믹스,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호는 요란했으되 성적이 낙제점이었습니다. 이번엔 제조업 르네상스, 구호가 또 거창합니다. 근데 어떻게, 뭘로? 질문은 짧은데 대답이 깁니다.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심플합니다. 세금 깎아줄게, 금리 낮출게, 규제 없애줄게. 그랬더니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하고 고용 늘리고 다시 국내로 유턴. 실적, 주가, 고용 올렸다 내렸다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방향이 맞네 틀리네 이런 논쟁이 그런 나라에는 없습니다. 경제는 수치요. 논쟁 갖고는 안 된다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 기대가 큰데 발언을 짧고 단순하고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길고 복잡하고 맞네 틀리네 분석과 해석이 분분할수록 기업의 투자는 줄고 고용은 악화되고 소득 양극화는 취지와 달리 심화될 거다. 경제 비전문가인 저도 이제 예측 가능합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